그는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그의 꿈에 놀라고 있었죠. 바다도 항구도 없던 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청년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릴 계획을 세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제 어린 시절 배라는 것은 오직 TV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꿈 같은 존재였죠. 제 이름은 아단, 바다 한 번 본 적 없는 소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단, 넌 항상 이상한 것만 그리는구나. 초등학교 미술 시간, 선생님은 제가 그린 배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에티오피아의 명물이나 동물을 그렸는데 저만 유일하게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를 그렸으니까요. 사실 그땐 저도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TV에서 본 이미지를 기억에 의존해 그렸을 뿐이었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 배를 만들고 싶어요. 12살 때 담임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물으셨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바다가 없단다. 선생님의 말씀이 현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를 만들 거예요. 언젠가는. 어린 시절의 꿈은 순수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바다가 없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수출입을 이은 나라 지부티의 항구에 의존하고 있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조 원의 항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부티와 정치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항구가 봉쇄되고 우리 경제가 마비된다는 점이었어요. 바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해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의미였죠. 우리에겐 바다가 없기에 자유도 없었다. 대학에서 해양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바다도 없는 나라에서 해양공학이라니 어불성설이었죠.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들고 싶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도전의 길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세계 곳곳의 조선업 강국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접해본 적 없는 학생들에게 선박 구조와 해양공학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생명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는 것과 같았어요. 바다가 없는 나라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에티오피아는 전체 수출입의 95% 이상을 지부티 항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항만 사용료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겪는 불안정성이었습니다. 2018년 저는 그 불안정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부티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항구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수출품은 썩어갔고 수입품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치솟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이것이 바다 없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겐 바다가 없기에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해양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요. 비록 바다는 없을지라도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꿈을 쫓아 저는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해양 강국인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를 고려했죠. 그러나 우연히 한 학술지에서 읽은 기사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세기 만에 조선업 세계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계에서 존재감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되었다니. 운이 좋게도 그해 우리 학교와 한국의 한 대학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저없이 지원했죠. 그리고 2019년 가을, 저는 꿈에도 그리던 배를 만드는 나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에티오피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바다로 이끌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회사 이름과 김치, 태권도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곧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바다를 가진 나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다로 향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견학지가 거제도의 조선소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단, 내일 우리는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를 방문할 거야. 한국인 가이드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거제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푸른 산과 계곡 그리고 마침내 바다. 처음으로 바다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것이 바다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남해야. 아직 본 게 제대로 못 봤으니 조금만 기다려. 거제도에 도착해 조선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수 씨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던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조선소를 지었던 용기 있는 결정들,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의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수십 개의 선박들이 다양한 단계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제가 상상했던 것의 몇 배는 더 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 이곳에서는 매년 수십 척의 초대형 선박이 만들어져.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빛나고 거대한 철판이 크레인에 의해 마치 종이처럼 옮겨지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몇 톤의 철이 배로 변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수백 톤이야. 이 조선소는 사실상 철을 배로 만드는 공장이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의지와 기술, 열정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죠.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방문 이후 우리는 울산과 목포의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조선 기술을 자랑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산업이자 자부심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배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국가 번영의 상징이자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배가 나라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문 밖 거제도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문장을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배를 한 번도 본 적 없던 내륙국 출신의 소년에게 이날의 경험은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의 첫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건조 중인 선박 내부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죠. 이것은 LNG 운반선이라고 해요. 길이가 약 300m, 높이는 거의 아파트 25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그저 숨만 깊이 들이쉴 뿐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큰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를 떠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니 그 거대함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이 선박의 엔진 출력은 자동차 1만 대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LNG의 양은 전체 서울시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양과 비슷하죠. 수치를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블록 공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선박을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각 따로 제작한 후 이를 거대한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을 통해 건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배 하나 만드는데 3년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1년 반이면 충분해요. 저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블록 간의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로도 발생하면 전체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요. 한국은 이 정밀도를 완벽하게 구현했죠. 용접 작업장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봇 용접기가 두꺼운 철판을 마치 종이를 자르듯 정교하게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인간 용접공들도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용접은 배의 심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해양공학을 전공한 제가 봐도 이 정밀도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컸어요. 한국 조선소의 설계실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설계실로 안내받은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첨단 3D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선박의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파도, 바람, 해류 등 모든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바다에 배를 띄우기 전에 가상 바다에서 수천 번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박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겁니다. 그날 저녁 조선소 근처 식당에서 저는 현장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세계 최고가 아니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했고 결국 정상에 올랐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바로 한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공업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께서 노르웨이에서 온 선박 설계 전문가와의 특별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저에게 노르웨이는 해양 강국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해양 기술의 본고장이었으니까요. 아단, 오늘 강연자는 세계적인 선박 설계자야.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 하니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어.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약 6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르웨이 남성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스 올센, 40년 넘게 선박 설계에 몸담아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놀랍게도 그는 제 대학 시절 교과서에도 언급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대 선박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센 교수의 강연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선박 설계 기술을 자랑하는 대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조선 산업을 재편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싼 인건비로 경쟁한다고 생각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요즘 저희 노르웨이 회사도 복잡한 설계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 기술의 종주국 노르웨이가 한국에 기술적으로 의존한다니요? 이것은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올센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단입니다. 해양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에티오피아. 내륙국가에서 해양공학이라 흥미롭군요. 네, 사실 저희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다를 꿈꿉니다. 올센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놀랍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철로 된 도시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표현이군요. 사실 현대 선박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위의 도시죠. 그날 저녁 올센 교수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유럽 조선업의 쇠퇴와 한국의 부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유럽이 세계 조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우리는 모두 바다의 주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거부했고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디지털화, 자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올센 교수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럽이 포기한 걸 한국이 해냈어요. 그것도 불과 반세기 만의 말이죠. 이것은 산업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산업사에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올센 교수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세요. 바다가 없다고 해서 해양 산업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를 보세요. 내륙국가지만 세계 해운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다 없는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 선박 설계자도 한국의 기술에 감탄한다.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단순히 조선 기술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바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민수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을 만났죠.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어부셨어.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바다에서 살아왔지.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노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같았지만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저는 시간의 흔적과 바다와의 투쟁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예요. 우리 역사는 바다와 함께 했죠? 민수 씨는 저를 작은 어촌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인들이 사용한 다양한 선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고려시대의 전통 선박부터 일제시대의 어선, 그리고 현대 어선까지 각 시대마다 바다를 향한 한국인의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장갑함을 만들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배로 일본 함대를 물리쳤죠? 박물관 관장님의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북선의 정교한 구조와 혁신적인 설계는 16세기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럼 한국의 조선 기술은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근대조선 산업은 매우 늦게 시작됐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별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싸워온 경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다음 날 우리는 울릉도로 향하는 페리를 탔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바다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죠. 저 섬들,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에서 가장 거친 바다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이 험한 바다와 싸워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친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단한 배와 뛰어난 항해, 기술이 필수적이었을 거라고요.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현지 어부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태풍이 오면 반은 부서졌죠. 지금은 철로 된 튼튼한 배를 타니 훨씬 안전하지만 그래도 바다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예요. 한 노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는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방문 때는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산소통 없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는데도 여전히 바다에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우리는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바다는 우리 인생 그 자체입니다. 한 해녀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비록 저는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왔지만 이들처럼 열정을 갖고 제 꿈을 쫓고 있으니까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자원 이전의 숙명이었다. 한국은 바다와 싸우는 민족이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바다와 맞서 싸운 민족의 역사적 결실임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조선 기술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조선산업과 국가 경쟁력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무기입니다. 강연자의 이 말에 저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는 한국조선산업협회 회장으로 4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였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에서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통계 자료를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의미했어요. 한국의 조선소들은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미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조선 기술이 국가 안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강연자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 이 기술은 민간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항공모함 기술은 국방력의 핵심이 되었죠. 더 나아가 조선 기술력은 외교적 레버리지가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선박을 구매하기 위해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다가 없는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국제적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 주 후반,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해양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 해운, 조선, 해양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모여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브랜드의 상징이죠. 박람회에서 만난 한 해운 분석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 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조선소를 넘어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수백 개 연관 산업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자, 화학 등 수백 개 연관 산업으로 퍼져나갑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엄청나죠.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수출의 약 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조선업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쇼케이스입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배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며 글로벌 영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에티오피아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바다가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와 연결되는데 항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이제 저는 조선 기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도 해양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레포트를 작성하며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바다에서 국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다가 없는 조국에서 해양공학도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단,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어? 지도 교수님이 마지막 면담에서 물으셨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조선 관련 기술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약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조선학교라 흥미로운 생각이네. 네,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책이야. 1960년대 한국의 조선소 설립 초기 계획이 담긴 자료집이지. 처음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다고 해.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 저는 그 오래된 문서를 경외심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 책을 내게 주고 싶구나. 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죠.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 해변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의 충격, 거대한 조선소에서 느꼈던 경이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나에게 바다를 보여줬으니 이제 우리도 바다를 꿈꿀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에티오피아에는 물리적인 바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기술이 세계의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20년 봄,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다도 없는데 무슨 해양 기술?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단.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맺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작은 해양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2022년 우리 센터의 첫 졸업생들이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의 항만시설에 취업했습니다. 비록 직접 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바다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한 학생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학생도 저처럼 바다를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바다의 가능성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센터를 국립해양기술연구소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내륙국가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없지만 우리의 기술과 지식은 세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한 제 말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매체가 이 소식을 다루었고 제 옛 교수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아디스아바바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꿈은 이미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혁신의 가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단, 당신에게 바다는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배를 보았고 기술을 보았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눈앞에 있어야만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바다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바다를 보여준 나라. 내 꿈을 만든 나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저희 모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